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제가 겪은 일을 말이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언제나 오빠들 뒤에서 조용히 지내왔어요. 큰 오빠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작은 오빠는 자영업으로 꽤 성공했죠. 그에 비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가난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파트타임 일을 전전하며 생활해 왔거든요. 그런 제게 가족들은 늘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넌 좀 더 노력해야 해.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우리처럼 좀 제대로 살아봐. 마치 제가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단지 운이 좀 따르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제가 가족들에게 무시당한다고 해서 아버지까지 절 무시하신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늘 제 편이셨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혼자 저희를 키우셨는데 특히 저를 많이 아껴주셨어요. 아마 제가 딸이라서 그러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는 퇴직 후에 작은 사업을 하시면서 꽤 괜찮은 재산을 모으셨어요. 시 외곽에 있는 땅 몇 필지와 상가 건물 하나, 그리고 살고 계신 집이 있었죠. 가끔 오빠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아버지는 항상 때가 되면 알아서 하겠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저는 유산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보면 아들들이 더 많이 받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오빠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굳이 제가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이라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아버지를 찾아뵀어요. 주말이면 아이와 함께 가서 청소도 해드리고 밥도 해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었죠. 오빠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비쳤지만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갔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런 제가 고마우셨나 봐요. 가끔 지연이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 라고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아버지와의 시간만큼은 정말 소중했으니까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니 결국 큰 병원에 입원하시게 됐죠. 그때부터 저는 거의 매일 병원에 갔어요. 오빠들도 물론 왔지만 저만큼 자주는 아니었어요. 병실에서 아버지와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옛날 이야기도 하고 제 걱정도 해주시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연아, 너는 아버지 서재에 있는 책들을 좋아했지?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나중에 시간 날 때 서재 정리를 좀 해줘.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냥 평상시 하시던 말씀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는 책을 정말 좋아하셔서 서재에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아마 나중에 정리하라는 뜻이겠거니 했죠. 하지만 며칠 후 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밤사이에 조용히. 마지막 말씀도 못 들었어요. 그렇게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게 됐죠. 장례 준비는 주로 오빠들이 맡아서 했어요. 저는 슬픔에 빠져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친척들과 이웃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오빠들이 이제 재산 정리하느라 바쁘겠네요. 땅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꽤 될 것 같은데? 지연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식의 대화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제서야 저도 현실을 직면하게 됐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 문제가 생겼다는 걸 말이에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오빠들은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변호사하고 연락하고 있던 거였죠.
그리고 은행이나 부동산 관련 업체들과도 통화를 하고 있었고요. 저는 그저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는데 오빠들은 벌써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3일장이 끝나고 나서 큰오빠가 저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내일 집에서 가족회의 좀 하자. 아버지 일로 정리할 게 있어서. 저는 당연히 아버지 유품 정리나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다음날 아버지 집에 모였는데 큰오빠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유언장을 남기지 않으셨어. 그러니까 법정 상속으로 가는 거야. 아들 둘이 각각 4분의 1씩, 딸인 지연이가 2분의 1. 이게 원칙이지.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꼼꼼하신 분이 유언장 하나 없이 돌아가실 리가 없는데. 하지만 오빠들이 이미 변호사까지 만나서 확인했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작은 오빠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연이 너 혼자서 그 큰 재산 관리할 수 있겠어? 솔직히 말해서 넌 경험도 없고 경제적 감각도 없잖아. 괜히 받았다가 세금 폭탄 맞고 관리 비용으로 다 날려버릴 수도 있어. 큰오빠도 거기에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그리고 지연이 너는 당장 생활도 힘든데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처리하고 나중에 필요한 만큼 도움을 주면 되지 않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재산 관리 경험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을 몫까지 포기하라는 건 너무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빠들은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땅은 우리가 나눠서 개발할 거고 상가 건물은 큰오빠가 가져가서 관리하고 아버지 집은 팔아서 그 돈을 셋이 나누자. 이미 다 정해놓고 저에게 통보하는 시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법적인 것도 잘 모르겠고 오빠들이 하는 말이 맞는 건지도 확신이 안 섰거든요. 그냥 알겠어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특히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계속 떠올랐어요. 서재 정리를 좀 해줘.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정말로 뭔가 중요한 게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계속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는 정말 꼼꼼한 분이셨거든요. 집안 서류 하나하나까지 다 정리해서 보관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유언장 하나 없이 돌아가실 리가. 뭔가 이상했어요. 결국 다음 날 저는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서재에 들어가서 책상 서랍부터 하나하나 열어봤죠.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빠들이 이미 다 뒤져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봤어요. 책장도 하나하나 뒤져보고 서류함도 다 열어보고 그러다가 책장 뒤편 정말 구석진 곳에 작은 서류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서 오랫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죠. 혹시나 해서 열어봤는데 그 안에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막내딸 지연에게.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이게 유언장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와 함께 여러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편지부터 읽어봤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지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아빠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아빠는 내가 이 편지를 찾을 거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너만이 아빠의 서재를 제대로 아끼고 있었으니까. 내 오빠들은 좋은 아들들이지만 아빠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했다. 너는 아빠가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줬고 외로울 때마다 함께 해줬지. 그런 내가 가장 많이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빠가 공개적으로 유언장을 만들면 오빠들이 반발할 게 뻔하다.
그래서 이렇게 너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남겨둔다. 아빠의 모든 재산은 너에게 물려준다. 오빠들에게도 조금씩은 나눠줘도 되지만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다른 서류들도 확인해 봤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직접 작성하신 자필 유언장이 있었고 모든 부동산의 등기권리증 사본, 그리고 은행 통장 사본까지 다 들어 있었거든요. 유언장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나 김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내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막내딸 김지연에게 단독 상속한다. 아들들에 대한 사랑도 크지만 지연이가 나를 가장 성심껏 돌봐주었으므로 모든 재산을 그에게 물려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날짜도 있고 아버지 서명도 있고 심지어 지문까지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이 유언장은 민법 제1066조에 따른 자필증 서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저는 그 순간 정말 울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셨구나. 그리고 동시에 오빠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들은 이미 유언장이 없다고 단정하고 재산을 나눠 가지려고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바로 오빠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요. 일단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께 유언장을 보여드렸더니 꼼꼼히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합니다. 자필로 작성됐고 날짜와 서명이 모두 있으며 유언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만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가정법원에 유언장 검인 신청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안도했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니. 동시에 오빠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됐지만요. 변호사님의 조언에 따라 가정법원에 유언장 검인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오빠들에게 연락해서 다시 가족회의를 하자고 했죠. 물론 아직 유언장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다시 아버지 집에서 만났는데 오빠들은 이미 부동산 중개업자와 연락을 해놨더라고요. 지연아, 우리 빨리 정리하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좋다고 하니까 지금 팔아야 더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어. 저는 그제서야 오빠들의 진짜 속내를 알았어요. 그들은 제가 재산 관리를 못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빨리 자기들 몫을 챙기고 싶었던 거였어요. 큰오빠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전체 재산이 대략 15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지연이 내 몫은 7억 5천 정도야. 그런데 상속세랑 여러 세금 빼면 실제로는 6억 정도 받게 될 거야. 어때? 나쁘지 않지? 작은 오빠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넌 그냥 받기만 하면 돼. 편하지 않아? 그런데 저는 이상했어요. 제가 법정 상속분으로 2분의 1을 받는다면 7억 5천이 맞는데 왜 오빠들은 자꾸 6억이라고 하는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 각종 수수료와 세금을 과대 계상해서 자기들 몫을 늘리려는 속셈이었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오빠들, 잠깐만요. 제가 찾은 게 있어서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꺼냈어요. 오빠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이게 뭐야? 큰오빠가 물었어요. 아버지의 유언장이에요. 아버지 서재에서 찾았어요. 작은 오빠가 벌떡 일어나더니 유언장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찾아봤는데 없었는데. 아버지가 저만 알 수 있는 곳에 숨겨두셨어요. 그리고 이미 변호사님께 확인받았는데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유언장이래요. 오빠들이 유언장을 읽어보더니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특히 모든 재산을 막내딸 김지연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부분을 보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큰오빠가 소리쳤어요. 이건 위조야. 아버지가 이런 유언장을 만들 리가 없어. 작은 오빠도 흥분해서 말했어요. 필적 감정을 받아보자.
분명히 가짜일 거야.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이미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도 했고 변호사님도 확인했어요. 원하시면 필적 감정 받아도 되지만 결과는 뻔할 거예요. 그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빠들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고 저는 더 이상 그들과 대화할 마음이 없었어요. 며칠 후 가정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언장 검인이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정식으로 아버지의 유언이 인정된 거였죠. 하지만 오빠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유언장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요. 저는 정말 황당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맑으셨거든요. 병원 기록을 보면 치매나 정신질환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오빠들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자기들만의 논리로 소송을 걸었던 거예요.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오빠들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어요. 지연이가 아버지를 속여서 유언장을 만들게 했다느니 가난하다고 해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느니. 심지어 어떤 친척은 저에게 직접 전화해서 이런 말까지 했어요. 지연아, 내가 그렇게 욕심이 많은 줄 몰랐다. 오빠들이랑 사이좋게 나눠 가지면 될 텐데 왜 혼자 다 가지려고 하니?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제가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신 건데 왜 아무도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소송 과정에서 여러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오빠들은 제가 아버지를 조종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병원 간병 기록, 아버지와 저의 통화 기록, 주변 이웃들의 증언 등을 통해 제가 아버지를 정말 성심껏 돌봤다는 게 입증됐거든요.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아버지의 주치의 선생님 증언이었어요. 환자분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매우 맑으셨습니다. 그리고 딸분에 대한 애정을 자주 표현하셨어요. 지연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지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간병사 아주머니도 증언해 주셨어요. 환자분이 아들분들보다 딸분을 훨씬 좋아하시는 게 눈에 보였어요. 딸분이 오시면 표정이 확 밝아지시거든요. 그리고 딸분도 정말 극진히 모셨어요. 매일같이 와서 이것저것 다 챙겨드리고 이런 증언들이 쌓이면서 오빠들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어요. 오히려 그들이 평소에 아버지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가 더 부각됐죠.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오빠들은 계속 압박을 했어요. 지연아, 그냥 우리끼리 합의하자. 소송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만 더 나가고 너도 힘들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지쳤어요. 매일 법원을 오가고 서류 준비하고 증인 찾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건 제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저를 생각해서 남겨주신 뜻을 제가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법정 최종 변론 날이 왔어요. 그날 법정에는 오빠들과 그들의 변호사, 그리고 저와 제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오빠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큰오빠의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피고인은 평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이를 이용해 고령의 아버지를 조종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를 악용해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제 변호사님은 차근차근 반박하셨어요. 제출된 모든 증거들이 보여주는 것은 피고인이 아버지를 진심으로 돌봤다는 사실입니다. 의료진 증언, 간병 기록, 주변인 증언 모두가 일치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법정 요건을 완벽하게 갖춘 유효한 문서입니다. 판사님이 양측의 주장을 다 듣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30분 후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 3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오빠들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드디어 판사님이 다시 들어오셨어요.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제 심장 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릴 것 같을 정도로 크게 뛰었어요. 먼저 유원장의 진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필 유원장은 필적 감정 결과 피상속인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는 의료진 증언에 따라 온전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빠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인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오히려 피고인이 피상속인을 성실히 돌본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효도 행위로서 유언 작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점점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해당 자필 유언장이 민법 제1066조에 따라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은 유언에 따라 피고인에게 단독 상속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버지의 뜻이 드디어 지켜졌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오빠들은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이었어요. 큰오빠는 주저앉았고 작은 오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흔들었어요. 법정을 나서면서 큰오빠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지연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우리는 내 오빠들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빠, 저는 욕심을 부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오빠들이 어떻게 하셨는지 오빠들도 다 아시잖아요. 작은 오빠도 한마디 했어요. 그래도 우리끼리 나눠 가지면 안 되겠니? 혈육이 남이야? 아버지도 오빠들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누가 더 많이 받을지는 아버지가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그 결정을 존중할 뿐이에요. 그 후로 오빠들과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가끔 친척들을 통해서 소식을 듣긴 하지만 직접적인 연락은 없어요. 솔직히 마음이 아프긴 해요. 어쨌든 한 가족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가 예상하신 대로 오빠들은 평소에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만약 제가 유언장을 찾지 못했다면 분명히 그들은 저를 적당히 달래면서 자기들 몸만 챙겼을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어요. 오빠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세금 폭탄을 맞거나 관리를 못하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상가 건물은 리모델링해서 임대 수익을 늘렸고 땅은 일부는 팔고 일부는 보유하면서 가치 상승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 집은 제가 이사와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 추억이 담긴 곳이라 팔기가 아까워서요. 무엇보다 제 아이 교육에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제는 경제적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됐거든요. 좋은 학교도 보낼 수 있고 학원비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아버지가 손자를 위해서도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가끔 아버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서재 정리를 좀 해줘.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었죠.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유언장이요. 그리고 가끔은 오빠들 생각도 나요. 어렸을 때는 정말 사이좋게 지냈거든요. 큰오빠는 제가 학교에서 괴롭힘 당할 때 나서서 도와주기도 했고, 작은 오빠는 제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기도 했어요.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더 안타까워요. 하지만 사람은 변하는 것 같아요. 돈 앞에서는 특히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가난하게 살 때는 오빠들도 저를 도와주긴 했지만 동시에 무시하는 면도 있었어요. 지연이는 원래 그래. 지연이는 능력이 없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큰 재산을 갖게 되니까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난 것 같아요.
결국 저를 진짜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던 거죠. 만약 진짜 가족이었다면 아버지의 유언을 존중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도 그런 걸 다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유언장을 만들지 않고 저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셨던 거겠죠. 아버지는 정말 지혜로운 분이셨어요. 법정에서 승소한 후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잘했다. 내가 받을 몫을 받은 거야 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오빠들이랑 나눠 가지면 좋았을 텐데 라고 했어요. 특히 친척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연아, 내가 법적으로는 옳을지 모르지만 정서적으로는 어떨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그 말을 들을 때는 정말 고민이 됐어요. 제가 너무 냉정한 사람인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한 일이 옳다고요. 왜냐하면 이건 제 욕심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빠들이 평소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들이 받을 자격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실제로 아버지 장례식 때를 생각해보세요. 장례식장에서도 그들은 재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슬퍼하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않고 벌써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했었거든요. 그에 비해 저는 정말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라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재산 덕분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마음의 여유도 생겼고 아이에게도 더 많은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도 할 수 있게 됐고요. 예를 들어 저는 원래 요리를 배우고 싶었어요. 아버지도 제 요리를 좋아하셨거든요. 지금은 요리 학원에 다니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는 작은 식당이라도 차려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요. 제가 예전에 힘들게 살았을 때를 생각하면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도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끔은 외롭기도 해요. 오빠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라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아이밖에 없거든요.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는 특히 그런 외로움을 많이 느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후회하지는 않아요.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오빠들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어려울 때 무시하고 자기들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이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그런 모든 걸 다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신 거겠죠. 아버지의 그런 판단이 정확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법정에서 판결이 날 때의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판사님이 모든 재산은 피고인에게 단독 상속됩니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리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오빠들의 표정도 잊을 수 없어요.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법이 자기들 편이라고, 유언장이 가짜일 거라고 확신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나 봐요. 법정을 나서면서 제 변호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연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은 가족들끼리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끝까지 싸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맞아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소송 기간 동안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없어지고 제 아이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엄마, 괜찮아? 라고 자꾸 물어보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야.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이가 다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제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줬던 것 같아요. 승소 후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가난한 지연이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연 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갑자기 친절해진 것도 느꼈고요. 역시 세상은 현실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변화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해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니까요. 여전히 성실하게 살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오빠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친척을 통해 들은 바로는 큰 오빠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있고 작은 오빠는 사업이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면 마음이 복잡해져요. 어쨌든 한때는 가족이었는데. 하지만 그들이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먼저 연락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 한 예전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가 바라는 건 단순해요. 그들이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고 제가 욕심을 부린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전처럼 가족으로서 지낼 수 있으면. 하지만 그런 날이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 삶은 아버지가 바라셨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아이도 잘 키우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그런 제 모습을 보시면 흐뭇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 느끼며 살고 있어요. 유언장을 통해서 전해진 그 사랑이 제 삶에 큰 힘이 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걸 알게 되니까 더 열심히 살고 싶어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참지만 말고 당당히 맞서세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세요. 제가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돈과 재산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무엇이 옳은 일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에만 휩쓸려서는 안 되고 원칙을 지키는 게 필요하죠. 제 경우에는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기준이 없었다면 아마 오빠들의 압박에 굴복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가끔 그때 그냥 오빠들과 타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그랬다면 지금 이렇게 마음 편히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계속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살았을 테니까요. 결국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뜻을 지킨 것, 그리고 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한 것 말이에요. 비록 가족과의 관계는 소원해졌지만 제 양심은 떳떳하거든요.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네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선택이겠지만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신 아버지에게 감사드려요. 비록 지금은 곁에 안 계시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사랑해요, 아버지.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